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공연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유쾌한 세 사람의 특별한 말잔치 꼬꼬무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네, 오늘 주제 뭡니까? 네, 오늘은 홍준표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야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역시 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번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YTN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토론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의견 소개해드리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끼리 두테르테를 두고 충돌이 있었는데요.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 홍준표 의원이 20개월 영아 살해범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사법 집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두테르테식이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필리핀의 그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소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이고 귀하는 두테르테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또 맞받아 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두 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죠. 두테르테를 둘러싼 두 대선 후보의 충돌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김용민 평론가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두테르테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수천 명의 마약 범죄자를 죽였습니다. 범죄자들도 최소한의 변론권은 제공해 줘야죠. 근데 재판 기회조차 박탈하는 반인권적 통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죽이지 않고서는 전쟁을 할 수 없다. 이런 모토를 내걸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 두테르테입니다. 그런 두테르테를 연상하게 했다는 게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영아 살해범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는 글쎄요. 범죄의 죄질로 보자면은 용서할 수가 없죠. 영아 살해범은. 그런 의미에서 그 분노하는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은 또 이해가 될 만도 하지만은 글쎄요. 그 아직 재판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이 단계에서 사형을 운운한 것은 월권이라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두테르테를 비유한 것이 이제 필리핀과의 외교 관계에서 좀 굉장히 결례가 된다라는 장성민 국민의힘 또 다른 후보의 지적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제가 이렇게 어느 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닌데 듣다 보니까 다 설득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저는 사형 반대입니다. 사형은 반대고. 네. 그렇다면 두테르테를 두고 홍준표 의원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놈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합당하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공격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금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사형 반대론자라니까요. 사형식 반대네요. 죄송합니다. 네,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그러면은 조금 반대 의견을 보여주시는 거고. 예, 그렇죠. 네,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불안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러나 또 그런 범죄를 반드시 응징하겠다라는 또 이 정권을 달라고 하는 입장에선 공직 지망자가 그런 입장을 밝히는 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또 치안 안정에 도움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게 레토릭에 머무는 정도였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전형적인 하나만 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굉장히 헷갈리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여기서 내가 입장을 선명하게 밝혔더니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젠 얕게 살아야겠더라.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평론을 하시겠습니까? 흰소 검은소 논쟁도 아니고 뭐. 아니 그러면 이 작가님께서는 홍준표 의원을 좀 두둔을 해주셔야겠어요. 근데 김 PD 말처럼 홍준표 의원은 정치적 발언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에게 여론조사하면 사형제 부활이 높아요. 많이 나와요. 97년 12월 이후로 지금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나오니까 본인은 대통령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에서 정치적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거기다가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법률가 출신인데 재판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정치적으로 좀 인기를 얻고자 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윤석열 후보가 한 이야기는 좀 말 그대로 원론적 이야기였어요. 원론적 이야기였는데 거기다가 두테르테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니까 이제 좀 시끄러워진 거죠. 네. 그래서 누가 어디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책임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평론가인 김용민 평론가가 두테르테식이다. 홍준표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어떤 언론도 받아 써주지 않을 테고. 그러나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하는 거 시끄러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 정치인들 특히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대통령 후보쯤 되면 발언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지금 하신 말씀은 저를 칭찬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기는 겁니까? 영향력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예.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큰 정치를 하겠다. 특히 이제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나와서 이제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외교적인 결례가 될 수 있는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런데 필리핀이 육해공의 무기를 한국산으로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대체를 해오고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두테르테 대통령이 아마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을 텐데 우방이니까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두테르테 대통령을 두고 뭔가 그 상대를 비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외교적으로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인기라고 하는 것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그런 먼지 털기식 수사 여기서 비롯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 비판하는 정서를 가진 사람들을 환호하게 만든 그게 바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아니었어요? 네. 어찌 보면은 두테르테식의 그 수사를 했다 이런 지적도 받을 만한 윤석열 전 총장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그래놓고는 이제 본인이 또 두테르테의 어떤 반인권적인 사형 집행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네.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두테르테식이라고 하니까는 외교 결례다 뭐 시끄러졌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고 윤 전 총장은 두테르테 하수인다 더 심하게 네.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언론에서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쓴 경우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이미지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한테 좀 막말 이미지가 있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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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많으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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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이런 이미지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본인에게 네. 도움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로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려면 지금 이거를 잘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2017년도처럼 그런 이미지를 쭉 가지고 가면 대통령 되기 어려워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대선에서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유승민 이제 당시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이 홍준표 의원의 발언은 별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홍준표가 하면 논란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제가 말이죠. 저는 한 번도 유흥업소에 출입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놀라는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 전 정말이에요. 네. 한 번도 유흥업소에 출입해 본 적 없습니다. 네, 근데- 노래방 말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영민 평론가 같은 경우는 술도 한 방울 못 드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트럼프 얘기가 나왔는데 네. 홍준표 전 대표는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MB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다. 집권 때 한국이 번영했다. 예, 그래도 집권 때 한국이 번영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트럼프를 나쁘게 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좀 그런 또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강력한 지도자.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스트롱맨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나는 스트롱맨이다. 이렇게 표방을 했던 후보가 바로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그때. 네, 박상만 씨가 그 대선 후보들이 외교 흠집 내면 전혀 도움이 안 되죠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홍길동님께서는 이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지구상 어디에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사형제는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사형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요. 홍준표 의원이 이제 그 사형제 부활을 언급하게 된 사건이죠. 그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때려서 숨지게 한 양모 씨와 이 전자발찌를 또 끊고 여성 2명을 연쇄살해한 정가 14번의 강모 씨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가까이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반복이 되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은 이 반인륜적인 범죄와 사형제 부활에 대한 이 여론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한마디씩만 해주시죠. 저는 사형 제도를 반대하지만은 네. 이런 정말 극형에 처해져 마땅할 범죄자에 대해서는 영구히 풀어주지 말자 이런 입장입니다. 무기징역. 예, 그러면은 사실 그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도 안심을 드릴 수 있을 뿐더러 또한 사회적 응징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아니 조기에 그 생을 끊어버리면은 그 감옥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감옥 안 나가게 하는 게 더 큰 형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회적 불평등에 따른 범죄라는 점도 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사형수 중에는 백인보다는 흑인과 히스패닉,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또 같은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비싼 비용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강자보다 그렇지 못한 약자가 사형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 사회가 가진 자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형성하고 있다면은 사형에 처하는 범죄자들도 대개는 그렇게 한쪽 면에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법원의 판결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다는 점. 이건 뭐 이미 많이 나온 얘기인데요. 이 사형을 통해서 중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런 인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벌 100개씩의 이런 처분도 글쎄요. 이것이 갈수록 범법이 지능화, 흉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과연 먹히는 얘기인지 그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통계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사실 사형을 하게 되면 어떤 범죄든 사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1975년 4월 9일에 국가 권력이 죄 없는 사람 8명을 집단 살인했습니다. 인혁당 사건을 말하는 건데요. 넉 달 뒤에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사람 17명을 연쇄살인했습니다. 아니 뭐 효과가 있었던 겁니까? 예방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김 PD가 확실한 의견 표명을 안 하니까 말이 중구난방에 횡설수설에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사형제 반대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럼 이동호 작가님은 사형제를 찬성해 주셔야 됩니다. 앵커께서는 좀 남의 말을 좀 새겨 듣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예, 아니 제가 지금 뭐 한 논지로 얘기했지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잖아요. 예. 네, 이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형제 폐지 국가니까 그렇다고 하면 김 PD 말처럼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도입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사형을 하지는 않고 그런데 판결은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뭐 그럼 이게 안 맞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지금 오늘 댓글에서도 사형제 부활해야 된다고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게 어떻게 이념적 가치로 보면 진보적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사형제 부활을 시켜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만큼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졌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김 PD가 이야기하는 과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은 이제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조금 높아졌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사형제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것도 불과 30-40년 전에 죄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판결로 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뭐 특히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시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건으로. 그 만일 집행됐으면은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을 못 본 거 아니에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피해가 네. 발생하는 거죠. 그게 우리 역사가 그렇게 얼룩진 이 사법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걸 실수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형제 부활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다만 저는 홍준표 후보가 설사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사형 집행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못할 거라고 저도 예, 봅니다. 예, 지금 뭐 쉽지 이건 않을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그래도 예. 국제사회에서 또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20개월 영아 살해범에 대해서는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김용민 평론가 같은 경우는 이런 화학적 거세라든지 아니면 신상 공개, 범죄자의 신상 공개 이런 것도 좀 반대하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근데 신상 공개를 해서 네. 그 사람이 영구히 감옥에서 안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차라리 신상 공개하지 말고 영구히 못 나오게 해야 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세금이 너무 아깝다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일을 시켜야죠. 노역을 시켜서 자기 네. 밥은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뭐 이 법률 체계에서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피해자에 대한 그런 배상도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노역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 작가님은 뭐 간단하게 의견 밝혀주시죠. 뭐 화학적 거세와 신상 공개. 우리 저번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그 비슷한 이야기로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네. 외국에는 물리적 것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리적 것이 있죠. 예. 근데 아마 우리가 그거를 도입한다고 하면 인권 옹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날리실 거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그냥 안 나오게 해야 해요. 예. 예, 안 나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나오게 해야 된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화학적 거세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약물을 주입한다든가 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출소했을 경우에도 계속 그 약물을 주입해야 되는데 본인이 잠적한다거나 그렇지. 맞지 않겠다고 한다거나 하면 어렵잖아요. 강제적으로 하기가. 네. 그래서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도 방법이 중요한 방법이다. 뭐 그런 생각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경훈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우리 김용민 평론가 어린이용 마스크 쓰고 나온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마스크를 네. 잃어버렸어요. 어린이용 마스크는 아니죠? 아니, 참 별걸 다 관심을 아닙니다. 가지시네. 네. YTN 라디오입니다. 목소리만 주목해 주세요. 목소리만.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이 주제 한번 짚어보죠. 요즘에 이제 연예인의 일상을 공개하는 관찰 예능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MBC의 뭐 나 혼자 산다라든지 KBS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이런 것들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관찰 예능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집값 폭등으로 국민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방송에서 연예인들의 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상황을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너무 이제 화려한 그런 주택들이 많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뭐 나 혼자 산다에서 출연했던 샤이니 키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자신의 집 방 개수가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서 우리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관찰 예능을 보다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불편하다? 아니면 불편해하는 사람이 불편러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네. 이거는 컨텐츠잖아요. 예능 컨텐츠. 네. 안 보면 됩니다. 아무도 안 보잖아요.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러네. 방송국이 시청률이 안 나오는데 이걸 하고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나름 계속 이거 방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다 이야기하지만 그냥 내가 안 보면 됩니다. 속 편하잖아요. 그러면. 예. 그리고 뭐 철학자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뭐 불교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불행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상대적 박탈감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 좀 키우고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예. 이 요즘 드라마에는 저런 게 없어요. 서민이 없어요. 아 맞아요. 서민이 사라졌어요. 전원일기,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예전에 시장 사람들도 있었고요. 서울의 달. 달동네도 있었고요. 서울 뚝배기도 있었고 없어졌어요. 다. 네. 그리고 주로 요즘 드라마의 배경은 재벌 가문, 네, 아주 잘 사는 집, 부잣집, 호화 주택 이런 것만 나온단 말이죠.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예능, 관찰 예능, 또 리얼리즘을 표방한 예능에서 또 이렇게 부자, 호화 주택 이렇게만 나온다면은 사실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정상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보다 못하게 사는 삶은 뭔가 모자란 삶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부정적인 부분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컨텐츠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예능 컨텐츠 이거는 크리에이트 영역이잖아요. 네. 저는 뭐 개그 프로도 마찬가지. 개그 프로 최근 거의 다 없어졌는데 이 자꾸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불편하다. 그게 맞느냐? 이렇게 하면 이런 컨텐츠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제작자들이 아 이거 만들면 논란이 되겠지. 이거 만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스스로 검열을 하거든요. 뭐 그 어떤 컨텐츠도 못 만들어내요. 그렇긴 한데 이게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죠. 이게 지상파에 한번 나오고 끝나는 겁니까? 또 케이블 예능 방송에 뭐 수도 없이 재방송 3방, 4방, 5방까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주입하는 게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네. 이미 검증된 방송만 재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TV조선에서 트로트에서 굉장히 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새롭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네. 이미 뜬 이 트로트 네. 온 방송국, 온 정편이 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좀 크리에이터, 새롭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한테는 이런 억압이 좀 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면하게 되면 안 만들겠죠.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겠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느냐. 도태되면은 예. 시장에서 퇴출된다. 예.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결국 도태된다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뭐 저도 컨텐츠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댓글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왜 하냐 그런 굉장히 비난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청취자들이랑 싸웁니다. 그래서 그래.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고. 예. 나가 이렇게. 그 할당제 어떨까요? 할당제, 서민주택 할당제. 서민주택이 나와야 관찰 된다. 예능 할당제 한 예. 30%. 네, 지금 어떤 분께서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혼자 넓은 집에 산다인 것 같아요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께서는 또 바비슝님께서는 보면서 왜 불평하나요? 그냥 안 보면 되지라고 하시고 매니큐어님께서는 저는 지금도 전원일기를 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이제 과거 또 컨텐츠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전원일기가 이제 레트로 열풍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 가족적인 분위기를 그리워하는 그런 드라마를 그리워하는 층들이 또 생기고 있어요. 요즘 혼자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가족의 따뜻함을 또 바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럼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그런 드라마도 뭐 할당제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공익적 차원에서.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 관찰 예능이라고 하더라도 네. 뭐 우리도 방송쟁입니다만 방송에 리얼리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예. 거. 예. 다 짜고 하는 겁니다. 예. 짜고 하는 거예요. 네, 저희 토론도 지금 짜고 하는 거잖아요. 예. 관찰 예능 없애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이동영 앵커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막장 드라마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 막장 드라마가 욕먹으면서도 계속하는 이유가 불평하면서 계속 시청하니까 아닌가요? 근데 아침 드라마 정말 요즘도 많습니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과거에 그 아침 드라마를 즐겨 보던 때가 있었는데 정말 욕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항상 뭔가 좀 그 삶이 어려운 여성과 또 부유한 남성이 나중에 사랑을 이루게 되는 그 가운데서 여러 방해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건데 제가 한 6편 봤었어요. 연달아. 네. 똑같습니다. 주인공만 바뀌지 제목만 바뀌지 그 플롯이 그대로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게 성공하니까 계속 하는 거겠죠. 근데도 계속 맞습니다.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불편하시다면은 저희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그래요. 승부 뭐 유튜브 오셔서 시청하시고 또 라디오로 알겠습니다. 들어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 라디오 오시면은 김용민 PD의 작은 마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박지희 아나운서 김용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